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이 붕괴되고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심상찮은 상황이고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오던 것을 멈추는 이른바 테이퍼링이 더 속도를 낼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은 금융시장의 이런저런 다양한 변수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테슬라 AI 데이라는 행사에서 테슬라가 이 행사 열 때마다 어떤 신기술이 나오나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테슬라의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꽤 반등폭이 큽니다. 코스닥은 2.3%, 코스피는 1.5%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여러 경제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잭슨홀 회의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이런저런 발언들이 보도가 되겠죠.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이번 주에 개최가 되는데 금리를 올릴지 이런 또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겸임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참 많이 흔들렸어요. 예. 오늘 잠깐 반등해서 마음을 놓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뭐 그동안 3,300이 넘어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 우리 주식을 특히 많이 팔까?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 주식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하고 대만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보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코스피가 31%나 올랐거든요. 세계 평균 주가 MSCI에서 작성하는데요. 그게 14%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사실 외국인 포트폴리오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많이 올라가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줄이는 과정에서 작년 올해 팔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삼성전자를 왜 팔 것인가, 반도체주를 왜 팔 것인가, 그거는 미래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안 좋아질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대표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 OECD에서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에 비해서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경기가 먼저 나빠지고 선진국 경기가 나빠지는 게 보통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나빠져요? 왜 항상 번호표가 우리가 빠릅니까? 예.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통계를 빨리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10일 단위 또 20일 이런 식으로 뭐 10일, 20일 단위 수출입 통계를 발표해요. 워낙 수출이 중요한 나라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국 수출을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수출이 잘 되느냐. 그래서 반도체가 잘 된다면은 야 반도체 경기가 좋구나. 그다음에 지역별로 미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되면 미국 경제가 좋구나. 거꾸로 오히려 한국이 수출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되는 통계니까요. 그러면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한국이 경기가 제일 먼저 나빠질 테니까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 많은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격받는다. 그래서 파는 걸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OECD 한국 선행지수입니다. 이게 매월 발표되는데요. 올 7월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
8월 거는 9월 중순 이후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정점을 치지 않을까. 방금 보신다는 지표가 OECD 한국 선행지수예요. 예, OECD에서 이제 OECD 전체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국가별 예.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선행지수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여러 통계들을 예, 이것저것 그렇습니다. 레시피로 섞어서 만든 지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라는 걸 알려주는 통계일 텐데. 예. 거기에 그게 이제 나빠요? 선행지수에 예. 장단기 금리차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가 지수도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주가가 뭐 지금 6월까지는 계속 오르다 7월부터 지금 조정을 안 보이고 좋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 조정이 OECD 한국 선행지수 감소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예요. 예.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거라고 기대해야 된다면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비싸겠죠. 오르거든요. 높죠. 예. 이 금리에는 물가 상승률,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난 5월을 정점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예. 장기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요.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OECD 선행지수가 감소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지금 이달까지 이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제가 추정하고 전망하건데 한 8월이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정점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OECD 선행지수는 올 연말쯤 정점을 치고 그렇다면 내년 세계 경제는 나빠질 거라는 거 시차를 두고.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될지야 사실은 신만이 알고 있는 거긴 그렇죠. 한데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이제 들여다보는 지표가 주가. 그래도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된 곳이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둘 다 미래에 지금 앞으로 우리 경기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 지표에서 재고일 지수라는 게 선행 지수에 들어가요. 재고율.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가면 재고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출하에 비해서 물건 파는 거면 재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떨어지면은 재고보다는 물건 팔리는 게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최근에 재고일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했는데 물건이 팔리는 것보다 재고가 또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지표인 주가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실물 지표인 이 재고일 지수를 보면은 머지않아 선행 지수가 정점을 치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경기가 그럼 나빠지고 있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여쭈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나빠진다고 해봐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좋다가도 나쁜 거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제 소비 패턴을 보면은 특히 미국 소비 패턴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구재를 많이 샀어요. TV, 가구, 뭐 자동차도 이제 뭐 공중 뭐 버스 같은 것 뭐 택시 잘 안 다니고 못 다니니까. 그리고 올 봄에는 이제 준내구재를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것이다. 신발도 사고 옷도 샀거든요. 그리고 최근 소비 패턴 보니까 이제 서비스 소비로 이전이 되고 있어요. 뭔가 돌아다닌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보면은 내구재가 12%, 준내구재가 13%, 서비스 소비가 한 65%. 미국의 경우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렇게 지출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서비스 소비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있거든요.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이 썼죠.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보니까 미국이 GDP 대비 27%를 정부가 돈을 썼거든요. 우리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도 아주 부자들 제외하고 미국이 뭐 1인당 한 $1,400 정도 줬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소비하는데 그 돈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주지는 않고 정부가 두 가지 이유군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확산, 정부 그 재난지원금의 감소,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는 것 같고 그 영향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느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저 제조업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거하고 우리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미국의 무슨 그 회사원 중에 그 뭐 물건 사들이고 하는 그런 업무 맡은 분한테 설문조사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 예, 지수가. 예. 그래서 그게 50이 넘으면 뭐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 예, 50은 훨씬 넘습니다. 50은 훨씬 넘는데 63점 되는데요. 네. 지난 7월께. 예, 그런데 이게 그 3월을 정점으로 계속 조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기업보다 이제 나쁘다는 기업들이 서서히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다소 좋지 않은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 올리기 전에 해야 하는 숙제인 테이퍼링, 돈 풀기를 수도꼭지 잠그는 거 그걸 하겠다 그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정책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현재 경제 지표를 보죠.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난 2분기까지 경제 좋죠. 그다음에 물가도 목표치 훨씬 이상으로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르죠.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었어요. 그런데 8월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8월까지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도 좋으니까 일단 금리를 인상했는데 인상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죠. 교수님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그 안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갑자기 뻥 터진 이제 그런 쪽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시경제 불안함은 말씀하신 대로 ISM 제조업 지수 혹은 뭐 장단기 금리차 주가 지수 이런 거는 이미 하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향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통화 정책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는 거는 괜찮거나 무슨 속뜻이 있습니까? 아마 현재 경제 지표가 중요하고요. 각국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2% 목표로 설정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그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5%를 넘어서 버렸고요. 우리나라도 6, 7월 보면은 2.6% 정도 물가가 이제 목표치 넘어서 버리거든요.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그거 안정시키려고 좀 올리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특별히 또 강조한 게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빚내서 집 사는 분들 너무 많다는 뜻이라면서요? 뭐 금융 불균형은 한국은행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 자산 가격이란 내재 가치가 있고 시장 가격이 있는데요. 이 내재 가치하고 시장 가격하고 내재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놔두면 부채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도 더 올라가지고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경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거는 경기와 무관하게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뭐 기준금리 0에서 0.25%인데요. 이건 뭐 적정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5%입니다만은 기준금리를 측정하는 뭐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얼마나 접근해 가느냐, 물가 목표가 실제 물가가 그걸 넘어섰느냐 이런 거로 추정해 보면은 제가 추정해 보면은 지금 그 6월 말에 현재 우리나라 적정 금리도 한 2% 정도 되거든요. 0.5%. 이 적정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모든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리를 올리더라도 뭐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테이퍼링을 언제쯤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데 연말에 하겠다는 분도 있고 연말 전에 한다는 분도 있고 뭐 내년 얘기도 있고 대략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우리가 시장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초반이 테이퍼링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잠그기 시작하는 걸. 그다음에 하반기쯤 되면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요즘 오르는 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은 계속 해왔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연준 뭐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뭐 5월, 7월은 많이 올랐습니다. 6월부터는 상승률은 그 둔화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올해는 좀 빨리 회복되니까 수요 측면,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 보니까요.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예상해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내지 5%. 허허. 특히 좀 높네요. 예. 예. 근원 물가를 에너지나 농산물 이거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이걸 제외하고 빼고. 근원 물가를 주로 정책 당국자들이 보는데요. 주로 서비스 물가겠죠. 예, 예. 이것도 제가 예상해 봐 한 4% 이상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었다. 예.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제 예상대로 물가 4% 넘는다면은 아마 일시적이 아니다 이런 판단도 좀 그럼 나올 것 미국도 금리 같습니다. 빨리 올려야 되겠네요. 올리기 시작하면. 예, 지금 그런데 테이퍼링만 문제는 멈출 이제 게 아니라. 고용이죠. 미국 연준의 그 중앙은행 중요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거든요. 예. 그런데 고용은 아직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 고용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코로나 직전보다 아직도 미국 일자리가 670만 개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뭐 80만 개, 9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요. 예. 그럼 아마 내년 상반기는 잃어버린 일자리 거의 다 찾을 수가 코로나 있을 것 이전 같아요. 수준으로. 예. 예. 그러면은 과거 보면은 고용이 잃어버린 일자리 한 85% 찾으면요. 네, 네. 저기 테이퍼링을 단행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 인상했는데 예, 그런 시기가 내년 상반기인가 아닐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올리면 많이 올릴 것 같으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제로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예, 미국이 한번 올려봤자 예. 뭐 1.5% 뭐 그 정도. 0에서 1.5. 예, 예. 뭐 아주 크지도 않지만 또 작지도 않네요, 폭이. 예. 뭐 0.5% 알겠습니다. 워낙 낮으니까 비율로 보면 많은 건데요. 그래도 1.5%라면 과거에 비해서 미국 금리가 결코 높은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많이 못 올릴 거로 보는 거는 또 선행지수가 먼저 둔화되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실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못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슬 불경기의 구름이 예. 내년 하반기에는 매우 구체화될 걸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금리 이번 주에 올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예. 뭐 이번 달에 올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 달 예. 아니면 10월이다 뭐 이런 예, 뭐 얘기던데요. 이번 달 10월쯤은 올릴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늘 강조하는 게 금융 불균형이기 때문에 네. 뭐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지 이번 달이냐 10월이냐. 그래서 이번 주에 있습니다마는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이면 이번 달에 올릴 텐데요. 뭐 주가도 최근 그렇고. 들어서 뭐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조짐 보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일찍 더 올려셔야 되지 않느냐. 아, 예, 금리라는 게 제가 분석하니까 실물 경제에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선행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좀 저는 늦었다. 오히려. 예, 예. 같은 질문을 한국은행에도 이렇게 또 적용시켜서 드리면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올리겠죠, 말씀하신 대로. 예. 올리면 얼마나 올릴 것 같으십니까? 길게 봤을 때. 뭐 한국은행도 2, 3년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한 2차례 정도. 두 번. 예, 예. 꽤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는 애게게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 저게 많이 못 올릴 거로 보는 거는 예.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요. 우리나라 성장 능력이거든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올해부터 2%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성장 능력이 이제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진짜 식으로 저성장이 생각하면 되니까. 예, 금리도 많이 못 올리죠. 알겠습니다. 이 불경기 이런 상황이면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이 될 텐데 교수님이 최근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내셔서 저도 좀 들춰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무너질 거다 예. 이런 걱정을 하는데 교수님은 금리 인상 안 해도 거품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예. 전망을 하셨더군요. 예, 제가 그렇게 근거가 보는 있어요? 거는 부채가 예. 지금 너무 많거든요. 과거에는 그 부채 문제가 예. 일부 지역 국가의 문제였어요. 남미가 어려질 수도 있고 뭐 97년 우리 애한얘기 동남아 일부 국가가 어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국가에 관계없이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의 불균형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저 미국 자산 가격이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채 문제, 자산 가격 거품 문제 이런 것들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터지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주가 전망할 때 뭐 상반기 오르고 있어요. 뭐 3분기는 조정이다, 4분기 좀 반등할 텐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우리나라 주가 보면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한 단계씩 더 야가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31% 오르면서 주가 3,000선에 도달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을까요? 교수님 재산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뭐 현금을 한 40% 정도 가지고 그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주식 좀 일부? 예, 주식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 예, 그래도. 예.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이면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날 뭐 이런 자체 행사를 했나 봐요. 네, 맞아요. 이게 매년 뭐 이렇게 한 번씩 한다면서요. 네, 매년 이제 신기술 발표회를 하는데 매년 테마가 바뀝니다. 지난해 9월에 했는데 그때는 배터리 데이였고요. 올해는 AI 데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였던 거죠. 예. 근데 지난해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해에는 배터리 데이가 폭락 데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나오고 났더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별로 새로운 뉴스 없었다. 네, 없었고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내재화 아니면 최대 용량 배터리 만들거나 아니면 배터리 최저가 만들면 자동차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니까 예. 그럼 테슬라 경쟁력이 높아지겠다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때 직후에 일주일 동안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거의 방전됐다 이런 비아냥이 있었는데 예. 이번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일단 절치부심한 게 좀 보이는데요. 배터리 데이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이 좋은 것만 봐도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한다는 얘기는 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베러먼스라는 그 주가 전문 매체 입장에서 보면 분석 보면 테슬라 주가의 70%가 자율주행에 해당된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라면 주가의 70%는 거품이다. 네, 그렇죠. 그 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 70%를 아주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AI 대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전격 제트 작전 드라마 봤잖아요. 보면 거기 키트라는 게 나오는데 왜 모른 척하세요? 알아요. 자동차 부르면 혼자 오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수다쟁이잖아요. 말을 많이 해요. 그 키트가 맞아요. 자동차가 스스로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그 대화를 하는 자동차다 상상하지만 예. 핵심은 뭐냐면요. 눈을 가진 자동차죠. 눈을 떠서 시각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자동차가 스스로 네, 그래야 자율주행을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도 자동차에 눈이 없었어요. 그럼 앞에 뭐 있는지 알고 자율주행을 해요? 박쥐처럼 보는 거였죠. 청각으로. 그러니까 흔히 라이다라는 기술 들어보셨을 텐데 예. 레이다라고 하는 건 전방에 전파를 쏴서 반사되는 거 보는 거잖아요. 예.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는 거 보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박쥐처럼 귀로 보는 전파를 거죠. 쏴서 되돌아오는 걸 읽고 그렇죠. 앞에 어디쯤 뭐가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자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예. 눈이 없이 더듬더듬 다니는 거예요. 귀로 듣고. 불안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이 2단계였다가 이번에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공개한 게 테슬라 비전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8개에 달하는 카메라가 자동차 360도로 촬영하면서 주변을 그거 시각화시켜요. 그래서 직접 테슬라 비전으로 자동차가 시각적으로 주변 상황을 볼 수 있고 네. 매핑을 하는 기술인데 또 심지어 여기에 그 테슬라 보면 자동 중간에 커다란 모니터가 있잖아요. 대형 모니터. 그 모니터로 지금 자동차가 주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운전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네. 내 자동차가 뭘 보고 있는지를 운전자가 알 수 있으니 훨씬 안심할 수 있고요. 이게 디테일이 좀 들어가면 인간이 두뇌로 그러니까 시신경 시각 피지를 통해서 주변을 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인공지능을 구성해냈다고 설명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레이더를 쏴야 된다. 아니면 레이저 광선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추적해야 된다. 뭐 그런 또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일군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토론을 논쟁을 좀 했더군요. 맞습니다. 우리 네. 인간도 눈으로 보고 다니잖아. 맞아요. 자동차도 눈으로 보면 되지. 네. 사람이 뭐 레이저 쏘고 다닙니까?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했더군요. 그게 아주 중요한 기술 패러다임의 논쟁인데 이번에 이제 AI 데이에서 테슬라 비전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시연해서 보여줬고요. 카메라만 있어도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게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맞습니다. 하는 주장.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다. 예. 도로를 다니는 네 바퀴 달린 네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테슬라 비전이 작동하려면요.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뭐냐면 도로 위에 있는 물체가 사람인지 표지판인지 다른 자동차인지를 식별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라벨링 기술입니다. 라벨링 기술이 네. 정말 탁월하게 발전해 있는 걸 시연해서 보여줘서 네. 사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죠. 그 주행 상황을 판단할 때 동물이라면 먹을 거냐 아니냐만 판단하겠지만 예. 자동차라면 이게 어린아이인지 아이인지 표지판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라벨링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보는 네.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걸 해내면서 실제로 시연하면서 테슬라 비전을 가진 테슬라 차가 아주 복잡한 도로 상황을 수없이 많은 라벨링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굉장히 놀랐고 이제 머스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한동안 이제 머스크 리스크라고 해서 말을 앞세웠잖아요. 네. 지금은 오늘은 그냥 겸손하게 인공지능 전문 기술자들을 모으고 싶은 날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더 필요하니까 전문가들 오세요였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테슬라 비전과 라벨링 기술이면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사들은 여전히 라이다나 레이저를 쏴서 예. 청각적으로 시각을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라벨링도 사실은 충분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입증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이런 행사 왜 하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유명해지면 개발자들도 관심을 갖고 맞아요. 좋은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에 온다. 네. 사실은 개발자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핵심이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가 좀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해라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개발자들 또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놀랄 만한 기술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 안에 그 자동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에 이런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들어가려면 예. 뭐 비싸기도 하겠지만 크기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고도 예전에 바둑 둘 때 보니까 컴퓨터가 뭐 수십 대가 같이 그러니까요. 돌아가야 된다고. 네. 그 결국은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어도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승용차 안에도 수십 대의 컴퓨터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이 네. 인공지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떤 시스템을 썼냐면 메인 컴퓨터라고 하는 이름의 도조라는 컴퓨터를 만들고요. 예. 실시간으로 테슬라에 있는 온보드 컴퓨터,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합니다. 메인 컴퓨터는 어디 따로 있고 맞습니다. 네. 그 멀리 돌아다니는 자동차하고는 그럼 통신만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도조가 우리 뇌로 보면 대뇌 역할을 하고 네. 온보드 컴퓨터가 소뇌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거대한 형태의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건데요. 그럼 자율주행은 어린아이가 하고 엄마한테 매번 물어보는 거네요. 집에 있는 엄마한테 항상 전화해서. 그렇죠. 근데 그 아주 실시간으로 정말 수 0.001초 만에 작동하고 그런 식이에요? 하나 더 붙이자면 이게 가능하려면 5G 넘어 6G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스페이스X 우주선 만들면서 전 지구를 스타링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으로 덮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도조와 실시간 테슬라 차가 단 오차 없이 송신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가 계속 통신을 해서 예. 실시간 상황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어서 이 도조를 제공해 줬는데 이 도조가 일본 말로는 도장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이 테슬라의 각 자율주행의 컴퓨터 온보드 컴퓨터가 자율주행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도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전체 슈퍼바이징 시스템으로 발전한 케이스. 서류에 찍는 도장 그게 아니라 네. 뭔가를 훈련하고 수련하는 도장. 맞습니다. 네, 도장에서 도조. 연습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반도체도 그래서 별도로 테슬라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네, 이게 컴퓨터도 반도체 필요하니까.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랐는데 예. D1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데 정말 도조를 위해서 이런 자율주행용 전용 시스템
칩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원래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삼성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예. 근데 이렇게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테슬라가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뜻이죠. 지금 아마존, 구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우리가 만든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든 아니면 뭐 TSMC든 맡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 이런 분야에 가장 앞서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죠.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건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 네. 칩은 인텔이나 AMD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뭐 하세월이도 그거 안 되더라.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만들 거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낫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네. 이런 칩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의 성능을 급격하게 올리는 거였는데 테슬라가 직접 자신의 칩과 자신의 컴퓨터를 만든 다음 이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일단 자동차가 지도가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뭐 GM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 여기도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 사전 매핑이 돼야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지도를 입력해 놔야 이 지도가 있는 곳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운전을 해보면 네. 지도가 없는 곳을 가는 게 운전의 대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는 테슬라 비전하고 도조하고 디온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네. 사전 매핑이 없는 곳에 가서 자동차가 시각적으로 그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매핑을 즉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우회전하면 뭐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가서 이런 거 보입니다 하고 엄마 컴퓨터에다 보내면 네. 엄마는 지도 갖고 있겠죠? 그런 거죠? 큰 지도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변화되는 상황을 네. 자동차가 스스로 엄마 컴퓨터와 아이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바른 프로세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강은 뭐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매우 구체화되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의 걱정과 고민은 그 말처럼 잘 완벽하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되물어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자율주행차에 타서 운전을 안 하고 과연 쉴 수 있을까? 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건데. 불안하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 국립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 시작했어요. 76만 5천 대 대상인데 2014년부터 21년까지 생산된 테슬라 모델들의 오토파일럿이죠. 자율주행이 완벽하냐, 문제가 없냐 이런 걸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예. 실제로 2018년 이후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11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17명이 부상했고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고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밤에 그 경광등이나 위험 표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테슬라 자율주행이 도로 표시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주행해 버리다가 들이받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인식을 할 때 네. 이걸 표지판이나 멈춤 표시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에 플로리다 사고가 있었는데 각각 도로 앞에 소방차 아니면 트랙터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신호라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경고등이라고 보는 것이냐 이건 아직도 완벽하게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한참 가르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립도로교통안전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오늘날 예.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업적 차량은 없다. 아직은. 네, 아직은 없다 이런 거죠. 불안전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운전자가 최소한 운전석에 앉아서 네. 오토파일럿 기능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거면 자율차 왜 사요? 완벽한 자율주행은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요즘 사고 나는 거에 상당수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냐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예를 들면 테슬라 운전대에는요 압력 감지 장치가 있어서 예. 손을 떼면 자꾸 경고를 울리게 되는데 그 위에 망치를 올려놔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심지어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의 원인이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아직 불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나치게 테스트하고
장난치고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어서 항상 사람 운전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물론 바이든 민주당의 정부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법적인, 제도적인, 기술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정비가 가능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그 불가피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그분도 망치 올려놓고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시험을 해봤을 텐데 본인 네. 생명이니까 그렇죠. 꽤 잘 됐던 모양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이게 나의 목숨만이 아니고 네. 타인의 목숨도 위험하게 만드니까 그렇긴 하죠. 이런 건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 싶고. 그거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도 만든다면서요, 테슬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흉내 많이 내요 요즘. 예. 스티브 잡스가 늘 프레젠테이션 할 때 and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어요 얘기하고 특별한 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테슬라봇 얘기를 했는데 네. 테슬라봇과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율주행이나 자율보행이나 맞습니다. 뭐. 네.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형태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 로봇은 177cm 키에 몸무게가 57kg이고 뭐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예. 그리고 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현대차가 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잖아요. 사족 보행 로봇 회사. 예.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는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들 것이다. 이런 흐름도 이번 AI 데이에서 보여줬죠. 테슬라가 만드는 이 테슬라 로봇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만드는 걸까요? 머스크 얘기에 따르면요, 지루한 반복 노동을 인간이 하지 않고 대신해주게 만든다. 짐을 나른다거나, 예. 뭐 어디 빨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한 70kg 정도의 짐을 쉽게 나른다고 하더군요. 그럼 얘야 이것 좀 들어다가 차에 트렁크에 같이 좀 넣자 그러면 따라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아, 귀여워. 2022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2020년대에는 테슬라 봇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비싸겠죠? 얼마일까요? 가격은 아직 라벨링 안 했습니다. 비쌀 네. 것 같은데. 있으면 주로 뭘 시키겠어요? 신기주 기자님은 뭐가 제일 귀찮습니까? 그러게요. 살면서. 사실 집 나르는 거 귀찮죠. 이삿짐 나르는 거 이런 거 귀찮고 예, 사실 그거 반복 노동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머스크는요. 이번 결과로 봤을 때 말수는 줄이고 생각할 시간만 가지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